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신 삼촌과 숙모는 나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다. 외가 장남이었던 삼촌은 할아버지에게 토지와 살림 대부분을 물려받으셨었다. 그렇기에 굳이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토지 임대료만 받아 유유자적 사시는 분이었다. 오래된 단층집에 눌러앉아 아이도 없이 두 분 내외만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사셨다. 맞벌이 때문에 바빴던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누나랑 동생까지 자주 집에 데려와 맛있는 음식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곤 하셨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동아리도 있겠다. 보충학습 때문에 바빠서 삼촌 댁에 갈 일도 적어졌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봄 숙모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뒀다고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 삼촌 댁에 찾아가는 건 설날과 추석 때 정도뿐이었던 터였다. 숙모 장례식 때문에 간만에 찾은 삼촌네 댁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미닫이 문은 너덜너덜하고 집안 전체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빨랫감은 한데 쌓여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가 있었을 터인데 모습도 안 보인다. 물어보니 숙모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나이가 많아 일을 그만뒀다 한다. 삼촌, 괜찮으십니까? 숙모가 돌아가신 일도 있고 생활 전반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었다. 하지만 삼촌은 별 생각도 않는 듯 공허한 표정으로 있을 뿐이었다. 단 한 사람 있던 가족을 잃은 삼촌의 낙담한 모습은 보는 이마저 애가 끊어질 정도였다. 아버지는 가정부를 백방으로 구했지만 모두 오래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고 떠나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나는 도쿄에 있는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삼촌에게 인사를 하고 오라는 부모님의 말에 나는 고향을 떠나기 며칠 전 삼촌 댁으로 향했다. 간만에 찾은 삼촌 댁은 숙모가 돌아갔을 무렵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해져 있었다. 나는 새 가정부가 일을 잘하나 보다 싶어 삼촌에게 물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새로 오신 가정부는 좋은 분인가 봐요? 삼촌은 읽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 미타 씨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을 되기 전에 그만뒀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빨랫감도 없다. 삼촌이 스스로 하신 건가?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설마 이 나이에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계시기라도 할 리가. 그러고 보니 너 숙모가 만든 튀김 좋아했었지? 냉장고에 남아있으니 먹고 가거라. 내 의문에 답하듯 삼촌은 말했다. 삼촌은 책에 눈을 돌린 채 고개도 들지 않는다. 표정으로 진이를 살필 수조차 없었다. 숙모가 만든 튀김이요? 그게 있어요? 나는 닫혀진 불단으로 눈을 돌리며 물었다. 아, 어젯밤에도 왔었거든. 만들고 남겨놓은 다음 갔을 게다. 냉장고 한번 보거라. 삼촌은 손가락만 부엌 쪽을 가리켜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삼촌의 옆얼굴을 바라보지만 삼촌의 눈은 책 속에 머물 뿐이다. 불 켤까요? 어슴푸레해진 이 집에 죽었을 숙모가 있다는 정체 모를 상황에 압도당해 나는 일어섰다. 아, 전기는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됐어. 나는 큰맘 먹고 다시 앉아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숙모가 있어요? 숙모가 어젯밤에 와서 튀김을 만들었어요? 만약 삼촌이 치매라면 부모님한테 연락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터다. 만약 삼촌이 제정신이라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은 틀림없었다. 숙모는 돌아가셨잖아요 하는 의문을 내뱉으려다 나는 삼촌의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다. 돋보기 안쪽 삼촌의 공허한 눈동자. 검은 자 위는 쪼그라들어 있고 흰 자는 노랗게 탁해져 초점이 어디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삼촌이 노망이 든 게 거의 확실하다.
저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오늘은 이만 하고 일어서려 했다. 돌아가는 게냐? 돌아가기 전에 저기 있는 반일용 사다리 좀 가져다 주겠니? 접사다리요? 여기에다가요? 아, 매일 저녁 숙모가 저기서 내려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이다. 삼촌은 불단 위 작은 벽장을 가리켰다. 죽은 숙모가 불단이 작은 벽장에서 내려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자니 삼촌은 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숙모는 말이다. 밤이 되면 저 벽장에서 쓱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삼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온단다. 삼촌은 벽장 옆 삼나무 기둥을 손가락으로 덧쓰듯 가리켰다. 삼촌, 숙모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자 삼촌은 다 알겠다는 듯 말했다. 나도 태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말이다. 있었어. 숨어 있었어, 저기에. 삼촌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불단이 벽장을 가리켰다. 나는 벽장을 올려다봤다. 낡아빠진 벽장, 문은 닫힌 채다. 저 안에 숙모가 있다고? 매일 저녁 돌아오는데 그 삼나무 기둥이 번들번들하잖냐? 미끄러질 것 같아 큰일이야. 그래서 저기 사다리를 기대 세워놓아 주려는 게다. 삼촌은 내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일단 여기서는 삼촌이 아무 말이나 하게 두고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다. 낡아빠진 접사다리를 들고 와 삼나무 기둥 옆에 세우고 도망치듯 삼촌 댁에서 빠져나왔다. 삼촌은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낡은 책을 넘기고 계셨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숙모가 돌아왔다고 하는 망상은 어머니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결국 어머니가 종종 찾아가 상태를 보고 오겠다는 정도로 그 이야기는 마무리됐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어느 봄 삼촌이 돌아가셨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거두신 걸 우체부가 발견했다고 한다. 그날 연락을 받고 오후에 삼촌 댁에 달려가니 이미 삼촌은 편한 얼굴로 관에 들어가 불단 옆에 누워 계셨다. 불단 옆 삼나무 기둥에는 몇 년 전 내가 세워뒀던 접사다리가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이라면 불단이 벽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문득 호기심이 들끓어 나는 접사다리에 다가갔다. 먼지가 가득 쌓인 접사다리에는 확실히 누군가 내려온 발 모양이 수도 없이 남겨져 있었다.